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통일 외교 안보의 핫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종창 토크 시즌2. 네, 일주일 동안의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네요. 이 스튜디오에서. 이 방송 듣다 보면은 막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들어서 놀라셨죠? 이렇게 박정호 기자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소리 들어서 놀랐는데 오늘은 화면 보고 박정호 기자님 놀라셨어요? 예, 네.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원장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살짝 볼까요, 한번? 예, 아유, 뽀얗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니, 예전에 그 오디오로 할 때보다 비디오로 하시니까 조금 더 코디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 그렇나요? 예, 뭔가 얼굴에도 뭐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취자 뽀얗게. 여러분들께서 제 목소리가 안 좋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디오로 나가니까 그래도 목소리보다는 얼굴이 낫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아, 비디오형 게스트였는데 저희가 몰라뵀습니다. 아니, 얼굴도 안 되는데 목소리보다는 얼굴이 낫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 아닙니다. 점점 비디오형 게스트로 변해가 계시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김창수 원장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저랑 방송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아니, 교수님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글쎄요, 한번 제가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 스튜디오가 확 밝아질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오늘도 방송을 진행할 텐데, 자, 먼저 저희가 위안부 문제 얘기부터 해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의회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과 20일 전이죠.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말했었는데,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면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가 보여왔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일본 각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망언도 좀 다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해자인 일본이 왜곡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우리나라 정부는 합의를 저해하는 언행은 삼가하는 게 좋다, 이 정도의 대응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볼 때 아베 총리가 저렇게 나온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작년 12월 18일 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이혜영 교수님도 그때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다. 이 단어가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의 덫에 걸린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베는 그동안에 자기 프레임을 쭉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사과할 만큼 했는데 한국 정부가 늘 사과를 하고 나면은 다시 또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만들어 오는 프레임은 한국이 꼴대를 자꾸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넣은 거죠. 그렇죠. 그건 아베가 강력하게 희망해서 넣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역적 최종적 단어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꼴대를 잡고 옮겨왔다. 위안부 문제 해결되지 않는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베의 노림수였던 거였죠. 근데 이걸 받아들여 주니까 이제
아베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이 책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하나를 짚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혜영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개선시켜가지고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작품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12월 18일 날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잔해가 되는 것은 한일 관계였던 거죠.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정을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게 함으로써 네. 한미일 삼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반을 만든 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아베가 그렇게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아베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국 합의, 특히 미국의 어떤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는 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를 펼치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위안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한미일 어떤 삼각협력 관계 구축으로 나가니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섣부르게 한국하고 외교를 강화시켜 나가서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안심하고 마음 놓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거 심각하네요.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 뭐 더 이상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같은데 이현 교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그렇죠. 그 사람 사이의 합의도 그렇지만 나라 합의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일정한 진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 이해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네. 양국 하고 싶지 않은 합의를 미국이 요구하고 사실은 아주 거의 압박을 했죠. 합의하라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엉터리 합의를 한 거죠. 그 엉터리 합의다가 예. 이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씌워놓은 거고. 근데 이 포장지는 그 자체는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왜냐하니까 1965년 한일협정 때 네. 그때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제1 대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가 그런 40년, 50년 지난 다음에는 네. 그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문구만 바뀌었네요. 문구만 바뀌어 있고 40년 전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죠. 왜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위해서 네. 65년 당시에는 반소련, 반공, 이번에는 반중 네.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거기 줄 서는 과정에서 이 생긴 일종의 뭐 사고죠. 사고인데 이거를 자꾸 네. 마치 누가 원해서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자잘한 이 접촉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군이 관여했는데 강제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요약하자면은 그렇죠. 예, 일본 군이 네. 대본령이 관여를 했는데 네. 강제성은 없다. 이건 뭐 이건 뭔가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참 모를 말인데 군대가 움직였는데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인데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고 네. 하지만 아베 이야기는 주로 국내용이라고는 해석을 해요. 저도 네. 국내용은. 네. 그렇지만 엄연히 그 협상과 합의에 당사자가 우리나라가 있는데도 저렇게 개무시하는 거는 막 오만방자한 거죠. 네. 미국이 있다고 하는 그걸 믿고 오만방자한 저런
군사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이런 말 그대로 개무시 오만방자한 일본의 모습, 일본 총리의 발언이 계속될 텐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우리 정부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끔 외교부 대변인이 와서 뭐 좀 뻥치는 큰 소리를 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합의를 변경한다거나 이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미 평화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그 덫에 걸려 있는 거고, 북한의 4차 핵실험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원장님. 우리 정부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Q&A를 실었어요. 근데 그걸 뭐 보더라도 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에 대해서는 이 합의 사항이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만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합의를 한다는 거는 이미 합의 자체에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에 이미 합의가 이행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군색한 지금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 교수님께서 아베가 국내용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국내용 발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외교 문서에 있어서요, 서로 합의를 해놓고 뉘앙스에 묘한 차이가 나게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뭐 통감하는지 법적 책임 그 단어가 빠짐으로써 양국이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이번에는 뭐 책임이다고만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양국이 따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합의 문서를 발표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근데 합의 문서를 발표할 경우에도 그렇게 뭐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넣어놓는 거는 외교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자유 국민들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뉘앙스의 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뉘앙스의 차이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상반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군이 관여하는데 강제성이 없다라거나 또는 뭐 전쟁 범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든가 또는 뭐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라든가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뉘앙스의 차이를 자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발언인 것이죠. 아니 이렇게 일본이 합의의 본질을 부정하고 나온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아니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위안부 합의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평화의 소년상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는 계속 그게 또 합의가 돼서 옮기는 게 합의가 돼서 이번 협정이 위안부 합의가 나왔다 얘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수요 집회에 가서 할머니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이 추운 겨울날 비닐 천막을 뒤집어 쓰고 평화의 소년상 옆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아니 뭐 그거는 뭐 일본에서 하는 말인데 그건 아니고 합의는 아직 안 깨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고 Q&A 올려놨으니까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 정부가 아무리 그 한미일 그 공조라는 덫에 걸려 있어도 우리 정부로서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운신의 폭이 좁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정부가 그래도 이 정도의 대응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위상을 보이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저건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시민의 수급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이면 합의 정도는 있었지 않겠나. 물론 좀 위에 합의된 문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정에서 뭐 모든 이야기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정부가 아마 일본이 저렇게 엄청나게 왜곡 해석하는 그런 어떤 언질 내지
어떤 모션 그런 것들이 높지는 않았겠다 하는 시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합의의 그 본질적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전혀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좀 굴욕적인 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속에 배치되어 있는 이번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거의 운신의 폭이 없는 군사동맹 구조에서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옴짝달싹 못한 상태에 지금 걸려들었는데 한국 정부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슨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항의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될 터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세계관, 일본이 지금 어디로 나가려고 하는가, 일본의 국가 전략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베 신조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이 3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시다 쇼인은 19세기 때 이른바 일본의 개화기의 그 사상적 정신적 기반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의 수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뭐 민비 시해를 했던 미우라 공사라든가 또는 초대 데라오치 총독이라든가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대동아 공영권의 선봉장이었던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의 수지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베 신조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베 신조가 존경한다는 사람은 다카아키 신사쿠라는 이 요시다 쇼인의 수지자입니다. 네, 다카아키 신사쿠가 이제 일본에서 그 막부를 타도하는데 그럴 때 이제 선봉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일본의 일종의 그 민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막부를 타도하는데 선봉장이 됐던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이 막부 타도하는 그 봉기를 일으켰을 때 그 정신으로 자신도 올육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카아키 신사쿠 같은 경우가 지금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어디를 갑니까? 야스쿠니 신사를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도 야스쿠니 신사를 갔고 이번에도 한일 외무장관 합의 끝나고 나서 아베 총리의 부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야스쿠니 신사를 만든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의 기원이 되는 시모노세키에 있는 사쿠라야마 신사를 만든 사람이 다카아키 신사쿠입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이 죽어서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하라. 이런 어떤 그 정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아베 신조는 이 사람을 제일 존경한답니다. 이 두 사람들을 제일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꿈꾸는 거는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신조는 올해 작년도가 일본이 패전 70주년이었을 때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정상 국가, 보통 국가로 되면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한일 위안부 문제들을 타결을 하는데 막판에 아베 신조가 신한수를 둬가지고 그걸 타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아베 신조의 세계관, 역사관, 국가 전략을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한일 관계 속, 한미일 관계 속에서 뭐 미국이 하라 그러니까 또는 뭐 아베 신조 총리가 뭐 10억 엔 내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국민적 여론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아무런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 합의를 졸속적으로 처리해버렸던 것이죠. 답답하네요. 계속해서 일본 뭐 아베 총리나 다른 인사들의 이런 망언들이 이어질 텐데 우리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참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인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 위안부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죠. 정부가 읽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북핵 위기 해법이 북한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이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뭐 사드 배치 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블링컨 부장관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핵 문제를 중국 압박 수단으로만 써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한미일 그쪽이 너무 경도가 돼서 북핵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부가 진행 중인 북핵 위기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현 교수님? 네. 네, 이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이런 주변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압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국제관계는 힘의 질서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힘의 질서예요. 센 놈이 먹는 거예요. 예. 룰을 정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한중 관계가 어떤 그 힘의 불균형, 네. 이라고 하는 거 다들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면서 네. 중국 압박한다, 중국의 협조를 구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예. 말은 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상상의 외교일 뿐이죠. 네. 예. 자, 이 핵실험 이후에 사실은 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억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사실 중국이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네. 네. 중국이 또 지나치게 북을 압박한 북은 러시아로 붙습니다. 글로. 네. 북한도 아주 출로가 없는 건 아니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네.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김 원장님이 그 성루 외교 이런 표현도 썼지만 네. 한편으로 사드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북핵 4차 핵실험 이후에 북을 압박하고 국제적인 제재하는 이 제재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가능하지 않아요. 이제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 정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또다시 진행 이런 어떤 이 관성들이 되풀이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찬수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한이 1월 6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현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굉장히 밀착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응 때문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보면은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그렇게 싹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할 즈음에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2013년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취임할 때 그 전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불쾌한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그야 북한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네. 하면 할수록 미국은 그 북한의 핑계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왜 북한이 저렇게 사고 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중국 너희들이 아무 역할 못 하느냐, 너희들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사고를 치면은 중국을 압박합니다. 미국은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자기가 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국가주석이 될 때마다 북한이 그런 사고를 쳤으니 시진핑은 북한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작년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죠. 작년 12월 달에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서 공연하다가 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모란봉 악단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교 프로토콜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을 모욕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또 북중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요인들이 누차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또 중국 역할론,
중국이 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책임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럴 때 네. 우리가 1월 6일 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네. 우리는 대중 외교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외교를 하는데 중국은 또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북한이 없으면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강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네. 그렇지 않아도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중국과 우리가 높은 수준의 제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중국과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제재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순서로 미국과 일본하고 또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은 네. 북중 관계가 가까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수소폭탄 실험 국면에서 우리가 중국과 북한 양쪽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행보가 뭐였냐면은 네. 바로 미국, 일본하고 예. 북한의 수소폭탄 문제를 가지고 협력하면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의 이면에는 미국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예. 또 곧바로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한미일 삼각관계를 가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사고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밉고 불쾌한데 한국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북한이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읽어야 되는데 예. 우리 정부는 이 구조를 활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뭔가 좀 고차원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교는 그 미국하고 일본 그 안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정말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과 대화를 하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면 시도를 했다면 지금도 나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 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외교도 문제지만 네. 미국의 그 대북한 외교도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미국의 대북 외교의 그 인식론적 기제에 깔려 있는 그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이 북한 애들은 말썽꾸러기고, 네. 어린애들이고, 북한 애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네. 무식하고 이런. 네. 전형적인 그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의 기제에 깔린 인식론적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대북 외교 같습니다. 특히 예. 분명히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저까지 것들이 어떻게 핵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냐? 네. 의도적 무시 혹은 악의적 방치라고 그러죠. 네. 악의적 방치 이런 건 자기들은 전략적 인내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라는 거고 인정투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혹은 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런 오리엔탈리즘적인 접근 이거는 해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거죠. 미국으로서. 네. 그러니까 뭐 이란하고는 지금 케이스가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미국의 그 인식이 잘못돼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북한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매우 인식론적으로 왜곡돼 있고 좀 부진적이다. 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가지고 해법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인식에 동조해서 미국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파트너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북한은 계속해서 그런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 북한은 핵 보유국 선언을 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이라는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수탄 실험을 했는데요. 네. 물론 그 수탄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분석이 있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기술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NPT 5개 국가만 핵 보유국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러시아, 네. 프랑스 이렇게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국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세 개 나라예요. 핵보유 국가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네. 근데 인도는 2006년에 NPT 체제 밖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핵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정에 의한 핵보유 국가가 됩니다. 네. 근데 파키스탄은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묵인합니다. 파키스탄 핵보유를 해서 파키스탄은 묵인에 의한 핵보유국이 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핵보유국이다 말도 안 하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는데도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그런 특수한 관계에 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모태 핵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태 핵보유국.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 NPT 체제 밖에서 3대 핵보유국이 있는데요. 북한은 일방적 선언에 의한 핵보유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북한은 앞으로 자신들 핵보유국이니까 핵보유국 지위에 맞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심각해지는 게 북한이 지금 2011년도에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이 그 2011년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장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겠죠. 물론 아직 북한이 소형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북한이 점점 더 자신들의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결국은 8년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 핵 능력이 발전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렇게 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혜영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풀리려면은 미국이 지금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폐기시켜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변화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외교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북핵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통일 대박론을 내놨었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을 좀 높여 놓은 게 있는데 재미있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동아시아 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인데 최근에 통일부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정책 연구 용역 통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63.5%가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가 15.3%, 굳이 할 필요가 없다 17.2%, 보면은 할 필요 없다, 서두를 필요 없다. 이 응답이 거의 80%가 넘네요. 80.2%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20대입니다. 20대의 경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0.2%로 타 연령층을 압도할 정도로 많아요. 이게 참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20대가 통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2014년 6월 54.8%에서 지난해 5월 46.9%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일 대박론 구호는 멋진데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든 이런 정책적 그런 부족함 이런 게 확인된 그런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이혜영 교수님은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금방 우리 박정호 기자님의 말씀을 통해 처음 들으셨을 텐데 저는 방송하기 전에 잠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통일 대박은 쪽박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했던 천안문 성노 외교는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고 통일 준비를 만들었는데 국민의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국민의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예전부터 늘 이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제가 달리 해석해 보죠. 작년 5월인데 2015년 5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 63.5%가 통일을 해야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가 15.3%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79%는 빨리 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이 79% 국민의 80%가 통일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서 국민의 다수는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1985년도에 광복 40주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광복 40주년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언제 통일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20-30년 후에 했으면 좋다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광복 50주년 여론조사 할 때도요, 언제 통일됐으면 좋겠냐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0-30년 후입니다. 언제가 통일됐으면 좋겠냐. 작년 통일조사도 그래요. 제가 올해 작년에 여론조사 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30년 후에 통일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냐면은 국민들은 40년 전부터요, 먼 미래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지금 당장도 아닌 20-30년 후에 통일이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20-30년 동안 통일을 충분히 해라는 의미입니다.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하면은 불안하다. 그렇다 해서 통일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40년 전에도 20-30년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20-3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 준비가 그만큼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통일은 해야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한 거는 20-30년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는데 통일 대박에는 방법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통일 준비위원회 만드는 것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일 준비위원회란 조직을 만들었지만 통일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일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가 높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쳤으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가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북한과의 협력, 발전, 관계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자, 저희 방송하는 중에 시청자 댓글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윤동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북한은 외국이냐 외계냐, 미국과 주변국들 인식이 어떤 걸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현 교수님, 북한은 외국입니까 외계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냐 외계인이냐 이걸 가지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미국과 주변국들의 인식,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리엔탈리즘,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기반, 저변에 깔려 있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북한을 타자와 대화, 전략의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독특적인 인식틀, 이게
개선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은 네. 또 대북 외교도 계속 실패할 거다. 미국.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조장한 측면 도 없잖아 있죠. 우리 외교가. 그러니까 통일 대박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한편에서는 대박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 혹은 군사 긴장의 격화를 우하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에서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다음 중요한 건 통일보다는 교류고 긴장 완화고 평화죠. 네. 평화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박근혜 정부의 그 외교, 대북 외교라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말 그대로 자기 모순에 가득 찬 말과 행동이 전형적으로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서 신뢰를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민족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이 프레임에서 보자면 뭐 당연히 같은 민족이죠. 그렇지만은 이 체제가 다르고 또 추가 시스템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특수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외국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일종의 변형된 이 국내 관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수한 관계 이렇게 적절하지 않나. 네. 되네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1991년도에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이 저는 남북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은 교수님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오리엔탈리즘을 말씀하셨는데 그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불량 국가, 이제 실패한 국가, 이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가 전략적인 이해관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그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19세기 초반에요. 그러면 페리가 일본을 오지 않았습니까? 페리가 개항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왔는데 그때 페리가 일본을 올 때는 태평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인도양을 통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증기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석탄의 양이 태평양을 바로 건넬 수 있을 만큼 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개척해 놓은 항로를 통해 가지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해 왔어요. 그래서 일본을 거점을 해가지고 중국과 무역해야 될 그런 전략적 필요성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카스라테프트 조약 체결할 때도 그 미락을 체결할 때도 일본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패전국 일본에 대해서 관대하게 조치를 취했던 것도 역시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게 한 것이었고 지금의 미국의 국가 전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의 한반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의 그런 미국의 국가 전략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적당한 위협이 오히려 미국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 적당한 위협이 있어야만이 북한 위협을 핑계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묶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은 모험이 된다는 거죠.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그 적당한 위협이라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 적당함을 넘어섰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미국이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앞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대한반도 정책을 펼쳤다가는 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들어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쳤어야 될 게 아니고 평화 대박론 뭐 이런 식으로 외쳐서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에게 장밋빛 기대만 던져주는 그런 구호로만 남는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해서 이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모순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 자체가 모순 덩어리잖아요. 누리과정 그 예산 지금 난리인데 보육대란인데
약속해놓고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예산은 안 주고 알아서 해라. 지방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외교 안보 문제까지 모순 덩어리인 그런 박근혜 정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엄지 대장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이놈의 정권은 각종 뻘짓은 다 하는 집단 크크크 하셨습니다. 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잘 보시고 있는데 이게 바로 팟짱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댓글이 나중에 방송에서 보면은 지방송에서 보면 댓글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생생한 이 댓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부터는 PC를 노트북을 가져가야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화제를 잠깐 전환을 해서 대만 총통선거 얘기를 잠깐 해보죠.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 잉원 민진당 주석이 승리해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외신은 이번 선거를 딸기 세대 반란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가 정권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정세에 있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현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소위 양안 관계, 그러니까 대만 중국 관계, 중국 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아시아 정세에 있어 미치는 그 미묘한 파장들이 그렇지만 중국이 일단 그 일국 이체제, 일국 이체제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제 크게 이제 대국을 관리해 온 셈인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힘의 격차가 압도적인 이 조건에서 대만도 어떤 중국 주도의 질서를 승인하고 일종의 뭐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민진당 쪽이 정권을 잡으면서 좀 더 이렇게 대만의 이 독자적인 행보가 두드러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특히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이게 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 관계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따라서 특히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고 롤백, 아시아에서 패권을 다시금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전략이기 때문에 민당의 당선이 미국으로서는 뭐 결코 불쾌한 일은 아니죠. 일본으로 봐서도 그런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미국 외교 입장이 이런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도전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이 중국과 대만 관계를 보면 지금 대만 독립주의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그 민진당 차이 잉원 주석이 승리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만, 미국, 일본 이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좀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는 어찌 보면은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뭐 시리아 문제처럼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문제 못지않게 또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내부에서 이제 내성인과 외성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인이라는 것은 다 내성인, 외성인 다 한족입니다. 근데 이 내성인들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어떤 한족들이 망할 때, 송나라가 금나라에 망할 때 대만으로 오고 또 명나라가 청나라 할 때 망할 때 그 대만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만 인구의 대략 한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성인들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대만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족들이죠. 근데 이들이 주로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한 대만 북부 지역에 있으면서 경제권과 권력을 이제 지금까지 장악해 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외성인과 내성인들, 내성인들은 대략 한 14%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외성인과 내성인들의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민진당은 내성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당은 외성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민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민진당은 일본과 미국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차이 주석이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 그랬는데 네. 과거에 이제 천수희변 정권 때 차이 지금 이 민진당 주석이 천수희변이 민진당 그때 총통을 해서 주석으로서 총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이제 대만 중국 관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국가 사이의 관계이다. 우리는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라는 관계가 특수하다는 것에 방점을 뒀는데 네. 이 차이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국가 관계 자체가 특수한 국가 관계이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차이 주석이 그 과거에 천수희변만큼 네. 급진적 대만 독립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과 중국과 양원 관계를 네. 현상 유지, 급진적 대만 독립이 아닌 현상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언제든지 독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독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하고 관계가 가까워질 소지가 있다. 실제로 미국하고는 굉장히 지금 관계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네. 대만까지 거기에 이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외교에 또 하나의 난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행 교수님?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번 그 민진당 집권이 네. 쯔위라고 하는 어린 네인 걸그룹 네 대만 멤버 쯔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대만 젊은이들의 그 저변에 흐르는 기류를 네.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무작정 독립을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굴욕적인 굴욕적인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 네. 젊은이들의 분위기 흐름들을 여실히 잘 보여줘.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사과문, 쯔위가 낸 사과문을 보면은 네. 그 사과문을 기획 연출한 그 연예 기획사. 이건 정말 전형적인 딴따라 네. 예술인이라기보다 전형적인 딴따라 행태를 보이는. 네.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 대만의 문화, 혹은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예 기획사라고 하는데 생각들이 이렇게 짧구나. 네. 국제 관계에 대한 조금의 감각도 없구나. 그래서 네. 어린애들 희생양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중국 외교부의 어떤 대변인 성명처럼 그걸 어린애가 그걸 읽게 만든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대만 젊은이라면 다 분노했을 겁니다. 특히나 그 우리 한국의 연예 기획사 네. 그런 행태, 돈밖에 모르는 네. 문화라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생각도 없는 전형적인 그 저질 딴따라 횡포죠 일종의. 네. 어린 연예에 대한 횡포 그런 행보들이 저로서는 참 좀 그 국제관계 공부를 정말 좀 해야 되겠구나. 네. 또 필요하면 저라도 나서 좀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네. 네, 그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경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방금 딴따라 행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을 중국 누리꾼들이 맹비판을 하자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까봐 놀란 그 연예 기획사에서 지금은 뭐 사과를 일부러 시킨 건 아니다, 강요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거든요. 사과를 하게 만든 그런 상황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천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단어까지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과문 보시면 이게 어린애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죠. 네네. 누가 써준 거죠. 100%. 그렇죠. 이혜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혜영 교수님이 교육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화되고 세계화되는 국제 관계에서 한류라든가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식견과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파리에서 그 뭐죠? 어떤 잡지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잡지사에서 어떤 만평을 실었는데 그게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 2월 달인가 그렇죠. 근데 네. 아주 오래전이라면 세계화되고 정보화되지 않는 시대를 한다면은 그 뭐
IS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잡지가 나오는지 알게 뭐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세계화되고 정보화되어가고 지구촌이 네트워크를 엮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파리에서 그 잡지에다가 모하메드를 모독하면은 그거를 IS가 알고 테러를 하게 되는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금 세계화 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류를 중국에 수출한다 그랬을 때 그냥 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류를 중국에 수출해서 단기적으로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보화되고 세계화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국제관계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가 한류를 수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났던 가장 무지몽매한 사람은 JYP입니다. JY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네. 당연히 그 중국 여론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그럼 중국 여론들이 반발하면은 JYP 대표가 나서 가지고 네. 이런 어떤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 정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서 대만 선거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렸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계속 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가장 악랄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대만에서 원래 사고 뭉치라면서요. 네. 가수 이름이 누구죠? 이번에 그걸 폭로했던 황 아닌가요? 네. 그 가수는 이 예. 지금 쯔이가 이것이 유튜브에 나왔던 게 작년 12월 달인데 대만 총통 선거를 며칠 앞두고 3일인가 앞두고 이거를 유튜브에다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네.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정부는 그냥 멋모르고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대만 선거에서 중국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린 거였고요. 네.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쯔이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이것을 선거에 활용한 사람은 역시 민진당의 차이 주석이 가장 명확하게 선거 날 자기가 투표 끝나고 나서 이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선거에 연약하게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 네티즌들은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반응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증폭시키는 행위를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이런 반응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진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1차적 책임은 JYP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네, 저희 종창 토크에서 연예 기획사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류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긴장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특히 우리 한중일 이런 아시아권에서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 관계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특히 뭐 기획사 수뇌부라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한류를 전파하는 입장이라면 그거를 잘 생각해서 처신했어야 되는데 이번 쯔이 사건을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까 하는 얘기 좀 마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우선은 이제 민진당으로 2000년대 정권 교체가 됐다가 양안 관계의 불안 때문에 민진당의 천수유벤 총통은 급진적 독립론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안 관계가 이제 불안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국민당 마잉주 총통으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잉주 정권 8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마잉주 정권 8년 동안에
중국과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교류협력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영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서비스 협정 같은 것들을 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자본이 대만을 잠식하게 되고 그래서 대만의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부동산이 이제 뭐 급등하게 되고 이런 이제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서 중국의 사람들이 이 지나치게 또 급속도로 중국 경제에 대만이 종속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8년 단위로 지금 이제 정책이 조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 굉장히 퍼주기다고 비판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이제 또 정권 유치가 된다. 이러면서 또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계속 말씀하셨듯이 딸기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어떤 20, 30대 세대들, 그러니까 무기력한 세대라는 의미에서 딸기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물론 이제 찌이 사건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번에 투표에 나선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본도 지금 아베 정부의 어떤 안보 법제 통과 과정 속에서 10대, 20대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60년대 안보 투쟁 이후에 전면적으로 지금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한국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청년 빈곤, 청년 실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없는 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청년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 조경태 의원이 이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영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으로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나서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감추면서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또 심판하는 것도 청년들이 나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총통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교수님. 끝으로 한번 정리를 또 해주시죠. 이 대만 총통 선거도 있었고, 뭐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외교적으로 힘듭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한번 길을 좀 제시해 주시죠. 외교부도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만 민진당 집권 이 경우에는 아무튼 아주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 많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가 여전히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영토 문제, 그다음에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 때문에 향후에도 좀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저는 쩌위 사건을 보면서 일종의 한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본다면 그 경제학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서비스적이거든요. 그렇죠. 서비스적인데 근데 이게 자동차나 냉장고를 파는 거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예컨대 위안부 문제나 뭐 독도 문제, 그다음에 영토 문제, 그다음에 뭐 또 과거사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어떤 역사 쟁점들이 이 자칫하면 지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슬기로운 기획사라고 그런다면은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관리 매뉴얼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칫하면 이 지뢰를 밟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혜영 교수님을 좀 초청을 해서 국제관계에 대한 수업도 좀 듣고 역사식도 좀 배우는 우리 김창수 원장님도 한번 같이 가서 이혜영 교수님을 초청해서 가시게 하고 저는 이제 가방 들고 이혜영 교수님 옆에 따라가겠습니다. 괜찮네요. 저도 한번 같이 셋이서 한번 다녀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목감기가 심하신데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기 꼭 나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맑은 목소리, 기침하지 않는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원장님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